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박은정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일고 있는 공관 문제의 개혁을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국 17개 시도에 따르면 단체장이 관사에서 거주하는 시도가 모두 7곳인데요. 여기에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관사를 포함해서 대구시는 16곳, 경북도는 10곳의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사가 너무 많다는 지적에 대해서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중앙부처에서 발령하는 고위공직자 등을 위해 무작정 관사를 없앨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사를 매입하는 돈도 유지하는 비용도 모두 지역민들의 혈세죠. 공직사회의 오랜 적폐로 지적받아온 관사 문제, 새 정부에서 달라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4월 14일 목요일 아침의 광장,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권미정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정보입니다. 중부내륙지선 금호 방향은 남대구 구간 교통량 몰리며 차간거리 좁혀서 이동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가서 서대구 요금소 앞두고도 차량 이동량 많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도 평소보다는 차량 이동량 많고요. 다부터널 앞두고 서행 중입니다. 그다음 시내도로입니다. 먼저 사고 소식 있습니다. 성서공단 내거리에서 호림내거리 방향으로 성서공단 내거리 400m 지난 지점 승용차 추돌 사고 발생했고요. 달구벌대로 위쪽으로는 교통량 많은데요. 특히 이전에 발생한 사고 여파로 수성구권에서 도심 향하는 차량들 특히 어렵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만촌에서 범어내거리 그리고 수성교 구간 차량 꽉 막혀 있고요. 삼덕내거리 통과할 때까지 지정세 보이고 있습니다. 두류에서 감산내거리 구간 역시 양방향 교통량 많고 이후 성서권 진입해서도 용산내거리에서 206내거리, 성서내거리 일대 양방향 속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까지 가끔 비 오는 곳이 있겠고 경북 동해안은 오후까지 곳곳에 빗방울이 내리겠습니다. 날씨 쌀쌀해서 겉옷 챙기셔야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안동 7도, 대구 9도, 포항 10도로 어제보다 4에서 6도가량 낮고요. 낮 최고기온은 안동 13도, 대구 14도, 포항 12도로 어제보다 1에서 2도가량 낮을 예정입니다. 동해 앞바다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 기온은 10도, 습도는 69%입니다. 지금까지 권미정이었습니다. 지역 시사정보 프로그램의 중심, KBS 대구 제1라디오 아침의 광장을 듣고 계십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33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지역의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뉴스민의 천영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첫 소식 들을까요?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내각 인사 발표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우리 지역 출신인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 경북대 병원장을 지냈는데 이 경북대 병원장 재직 전후로 의대에 편입한 딸과 아들이 모두 아버지가 근무했던 경북대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이 봉사활동은 두 사람이 편입했던 2017년과 2018년 이 경북대 의대 입학 서류 평가 기준에도 포함이 됐는데요. 이 교육부가 의학전문대학원과 의대를 병행 운영하던 이 대학에 대해서 이 경북대까지 포함해서 의과대학으로 복귀하는 11개 대학에서는 학사 편입을 받기로 했거든요. 예. 이런 가운데 학사 편입을 통해서 경북대 의대로 편입을 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이 봉사활동 등의 이 전형 요소가 포함됐는데 이게 또 아버지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것 때문에 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 그리고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에는 또 다른 문제점도 지적이 됐는데요. 이 본인이 경북대병원 진료처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때에 새마을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 없이 겸직하면서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 일반적으로 공직에 나서게 되면 이 새마을금고나 농협조합장 직을 수행하게 되면 이 자동으로 공직이 박탈되거든요. 그렇군요. 네, 병원에서 보직을 맡고 있는 경우 이 자동으로 보직이 박탈되지는 않지만 관련해서 겸직 신고가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 말금고 이사장이 1억 원 가까운 또 연봉을 받는데 이와 같은 겸직을 했던 게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 정호영 후보자가 이 언론에 기고했던 칼럼 내용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뭐 해당 칼럼에서는 출산이 애국이다, 암 치료에는 결혼이 특효다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해명을 했죠? 네, 지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청문회장에서 이와 관련해서 해명을 하겠다라고 네. 밝힌 상황이거든요. 이 인사청문회 후보자들 가운데 가장 또 뜨거운 인사 중 한 명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사청문회에서 이 방금 말씀하신 이 내용들이 네. 전부 다 이제 해명이 되거나 설명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다음 소식 듣겠습니다. 네, 뭐 이 시간에 좀 자주 다루는 얘기긴 한데 그 환경단체가 낙동강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경북 봉화에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를 재차 또 지봉을 하고 폐쇄 또는 이전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을 했습니다. 영남지역 환경단체 등이 연대한 그 영풍 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는 어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앞에서 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는데요. 공대위는 낙동강 최상류에서 1970년부터 가동돼 온 이 석포 제련소가 카드뮴 등의 중금속을 배출해서 토양과 지하수 등 환경을 크게 오염시켰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환경단체는 석포 제련소가 폐수 불법 배출과 폐수 배출 시설의 부적정한 운영 등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 또 대기 측정치를 조작해서 간부가 징역형을 받은 사실, 또 환경범죄 단속법을 어겨서 지난해 281억 원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받았다는 이런 구체적인 사실들을 들면서 이같이 주장을 했는데 2013년부터 석포제련소가 법을 어긴 사례가 70여 건에 이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문제 제기는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 환경단체가 이제 차기 정부에서 관련 대책을 좀 마련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 단체는 그 제련소가 위치한 곳이 그 1,300명이 살고 있는 낙동강의 최상류 지역이고 이런 그 최악의 입지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방류 시스템 등으로 주변 환경을 회복할 수 없는 수준에 지금 뭐 이를 만큼 이 제련소의 폐쇄 또는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했는데 네. 이 환경단체는 제련소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지역 주민들의 생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좀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네. 덧붙였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이제 관련 대책을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는데요. 이 치열한 경쟁으로 예비 후보가 다수 등록했던 대구시장 선거에서 이 국민의힘 이 경선 후보자가 좀 추려졌습니다. 네. 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 이 김재원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유영아 변호사가 이 국민의힘 경선 후보로 확정이 됐고요. 지금 23일까지 이 최종 경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인데 이 당원 투표 50%, 일반 국민 대상 여론조사 50%를 취합해서 후보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은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건가요? 네, 16일부터 20일까지 이 국민의힘 경선 진출자들은 선거운동을 벌이게 되고요. 이 관련해서 확정 전까지는 이 TV 토론에도 한두 차례 정도 지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도 후보자 결정이 좀 임박한 상황입니다. 이 서재원 전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이 혼자 공천을 신청했는데 이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홍일학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지금 출마 의사를 가지고 있어서 네. 이 중앙당이 어떤 결정을 할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소식 하나 더 듣겠습니다. 네, 실종 선고를 받아서 수십 년간 사망자 신분이었던 그 70대가 그 검찰의 도움으로 신분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 일이 있습니다. 대구지원 공익대표 전담팀은 어제 지역 쪽방촌에 사는 그 73살 A씨에 대한 실종 신고 선고 취소를 그 대구 가정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A씨가 그 젊을 때 집을 나와서 홀로 생계를 꾸리던 중 가족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됐고 이후 수십 년 동안 혼자서 그 쪽방촌 쉼터 등을 전전하며 일용직 노동 등을 하며 생활했다고 밝혔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A씨 가족들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A씨에 대해서 실종 신고를 했고 법원이 또 실종 선고를 해서 사망 처리가 최종됐습니다. 그렇군요. 이후 A씨는 다양한 질병을 알았지만 그 사망자 신분이어서 의료보험이나 복지 지원 등 사회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알려지게 됐나요? 이 사실이요? A씨의 사연은 지역 사회복지기관을 통해서 검찰에 알려졌고요. 검찰은 관할 지자체 등에서 그 대상자 신원 자료를 확보한 뒤에 지문 조회 등을 거쳐서 A씨의 신원을 확인해 법원의 실종 선고 취소를 최종하게 됐다고 합니다.
검찰은 또 실종 선고 취소가 결정되기 전이라도 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서 A 씨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네, 그동안 그러면은 뭐 사망자 신분이어서 의료보험이나 어떤 복지적인 그 지원도 못 받았던 상황이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검찰은 뭐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주민은 그 대구지검 측에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역 소식 여기까지 듣고요. 이슈 토크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짚어볼 이슈는 뭔가요? 네, 이 정부가 오는 15일 열릴 회의에서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한편 이 계절 감기처럼 받아들여 일상 회복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이 코로나19 관련 이슈와 논란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입니다.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코로나19 4차 접종이 시행됩니다. 그렇습니다.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 그 4차 백신 접종을 시행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60대 이상의 경우 이미 대상자의 한 약 90% 정도가 3차 접종까지는 마친 상태이지만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이 감염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데다 이 최근 유중증 환자 또 사망자 대다수가 고령층이라는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정부는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종류의 백신을 받게 되는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접종하는 백신은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mRNA 백신이고요. 이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노바백스 백신을 선택해서 맞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접종 대상자는 3차 접종 후에 120일, 4달이 지난 사람이고요. 이 4차 백신 접종은 위탁 의료기관에서 오늘부터 이 당일 접종이 가능한데 이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통해서 자녀 백신을 예약하거나 이 가까운 의료기관에 전화해서 예비 명단에 이름을 또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 18일부터 사전 예약 홈페이지에서도 예약을 할 수 있고 네. 예약 접종은 25일부터 시작됩니다. 그 당일 접종도 가능하지만 일단 사전 예약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네, 뭐 당일날 만약에 자녀 백신이 있게 되면 맞을 수 있지만 예. 사전 예약을 해놓고 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봐가면서 이 예방 접종을 하시는 게 조금 더 안전하게 백신 접종이 가능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금요일에 발표되는 새 거리두기 방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최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확연히 좀 감소 추세에 있어서 거리두기 완화 수준에 어느 때보다 좀 대중의 관심이 많은 듯한데요. 그 정부는 오는 15일 그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의료 체계를 일상으로 되돌리는 그 이른바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발표할 예정인데 사적 모임 인원이나 영업시간 제한 완화와 함께 이 감염병 등급을 내리는 방안도 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 이게 좀 많이 관심이 있으실 텐데 그렇습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안철수 위원장도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처럼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확인은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도 매일 그 10만에서 20만 명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만큼 방역 조치 완화에 좀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코로나 종식은 그럼 사실상 좀 기대하기 어렵다고 받아들여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정부 발표에서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이 코로나 종식을 기대할 정도로 집단 면역 도달은 좀 어렵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새로운 변이와 이 겨울철 등의 요인으로 소규모 유행을 반복하면서 계속 좀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이 관측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기존 오미크론과 또 스텔스 오미크론 유전자가 결합한 새 변이가 또 우리나라에서도 발견됐죠. 네, 이게 완치한 사람들 중에 일부가 재감염된 사례도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금 백신 접종이나 감염을 통해서 얻은 면역도 시간이 지나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지난 1월부터 3월 19일 사이에 전체 확진자 924만여 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였는데 네. 이 국내 재감염 추정 사례가 2만 6천여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2회 감염자가 2만 6,200명, 3회 감염자도 37명 확인이 됐습니다. 3회도 이렇게 재감염이 되긴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2회 감염자 중에서 오미크론 유행 이전에는 발생률이 0.1%가 안 됐는데 오미크론 유행 이후에는 이 발생률이 0.29%로 약 3배나 증가했거든요. 이걸 보면 이 변이로 인해서
감염 확진자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재감염되기도 하는 사례가 있는 만큼 네. 이 지속적으로 이 바이러스 변이에도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새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좀 나오고 있으니까 네.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거네요. 새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 학교 방역 지침도 좀 완화된다고요? 네, 교육부는 이번 학기부터 교내에 확진자가 발생하면 방역 당국이 아닌 그 학교가 자체적으로 역학조사에 나서서 밀접 접촉자를 분류 또는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반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검사를 받고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할 수 있었는데 그 18일부터 증상이 없다면 굳이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네. 유증상자라면 5일 동안 신속 항원 검사를 2번 하고 고위험 기저질환 환자는 PCR 검사 1번 그리고 신속 항원 검사 1번을 하게 됩니다. 또 주 2회였던 등교 전 선제 검사도 그 18일부터는 주 1회로 줄어들고요. 또 5월부터는 정부의 방역 의료 체계 변경 내용 등을 좀 반영해서 추가적으로 학교 방역 지침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교 방역은 그 완화하지만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대면 시험 여전히 불허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교육부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들의 경우에 시험을 치르지 못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올해부터 확진자가 시험을 보게 되면 형평성을 고려했을 때 이 좀 바꾸기는 어렵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인데요. 네. 확진된 학생이 시험을 치러 이 집 밖으로 나올 경우에도 또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교육부는 밝혔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중간고사에 응시하지 못해서 인정점을 받을 경우에 그러니까 자신의 평소 실력보다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확진된 학생에게도 좀 시험을 볼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사실 이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요. 그 성적 인정점, 그러니까 인정하는 점수 뭐 이런 뜻인 것 같은데 네. 이 인정점이란 특정 시험을 치르지 못한 경우에 그 이전 또는 이후의 성적이나 또 기타 성적의 일정 비율을 환산한 성적입니다. 이때 그 시험의 전체 응시자 평균도 고려가 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코로나19에 확진돼서 그 국어 중간고사를 치르지 못하고 기말고사에서 66점 정도를 받은 A라는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면요. 네. 이 중간고사 성적을 그 당시 시험을 치른 전체 학생과 비교해서 상대 성적을 부여하는 겁니다. A 학생이 응시하지 못한 국어 중간고사의 전체 평균이 50점이고 응시를 했던 그러니까 기말고사의 전체 평균이 60점이라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중간고사가 좀 어려웠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각 시험의 평균과 기말고사에서 받은 점수를 고려해서 이 학생이 이제 중간고사를 치르지는 않았지만 네. 55점의 인정점을 좀 받는 방식인 겁니다. 시험 난이도를 고려해서요. 이 같은 인정점 산출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이 학생이 그 기말고사에서 만약에 100점을 받았다 치면 네. 중간고사를 못 치렀더라도 인정점은 83점 정도에 그친다는 이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특히 고등학교 3학년의 경우에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은 그 대학 입학 수시 전형 등에 반영되기 때문에 그렇죠. 인정점을 주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는 겁니다. 이 내신 성적에서 사실 뭐 1, 2점 차이로 등급도 갈리고 대입 결과가 또 좌우될 수 있는 현실에서 시험 성적을 올릴 기회 자체를 좀 박탈당하게 됐다는 주장이 있는 거죠. 네, 확진된 학생을 별도의 공간에 격리해서 이제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지만, 그러니까 앞서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이 불공정하다고 느끼는 점이 중간고사 대면 시험 허용에 더 큰 걸림돌이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교육부가 좀 변화의 여지는 열어놓은 것 같네요. 네,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지난달 14일에 가족이 확진된 학생도 방역지침 변경으로 등교가 가능해졌거든요. 만약에 방역당국이 지침을 바꿔서 확진자 격리를 해제하는 이 방식으로 변화가 있다면 네. 응시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스트 오미크론 시기에 치러질 기말고사 때 확진자 응시를 허용할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이 방역 지침 변동이나 교내의 감염 상황, 전국적 감염 추이를 보고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 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여지를 남겨뒀기 때문에 일단 기말고사의 경우에는 상황이 또
달라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지금 중간고사까지는 인정점으로 이제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적용이 되는 거죠. 네. 카페와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것을 두고도 여전히 말들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도 식사 후에 카페를 갔더니 좀 이렇게 불안한 지인이 있더라고요. 예. 업주나 손님 모두 좀 뭐 환경 보호를 위해서 일회용품 규제가 필요하다는 건 좀 인정을 하지만 코로나19 유행이 좀 끝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회용품을 제한하기에 좀 이른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환경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좀 나아질 때까지는 단속 대신 계도 위주로 일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네, 좀 다회용 용기를 가지고 다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좀 깔끔하죠. 예, 내일이네요. 내일부터 새 거리두기 조정 내일에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되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민의 천용길 기자, 경향신문 백경렬 기자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50분 지났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해서 이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해보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이 뭔지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는데요. 안세진 리포터가 현장 다녀왔다고요. 네, 대구시와 대구 청소년 창의센터는 14세에서부터 24세까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가 아닌 곳에서도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 꿈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목공, 가죽공예, 반려견 교육, 바리스타 등 다양한 수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학생이 원하는 수업을 선택해서 1년간 수업을 듣고 구체적인 목표와 전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중 베이킹 수업이 진행되는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현장 소리 함께 들어보시죠. 초코 버터링 쿠키는 들어가는 거 한번 볼까요? 버터, 설탕, 소금, 계란, 그리고 박력분, 코코아 파우더 이렇게 들어가는데 알겠죠? 버터에다가 설탕을 넣고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줄 거라고 했죠? 이제 설탕 넣어볼게요. 다 넣어요? 네, 한 번에 다 넣어요. 이제 여기다가 계란을 넣어줄 건데 계란은 물이고 버터는 기름이에요. 둘이 한 번에 들어가면 잘 안 섞여. 조금씩 넣어줄 거예요. 조금 붓고 섞고 조금 붓고 섞고 이렇게 할 거예요. 오늘은 초코 버터링 쿠키를 만들었고요. 버터를 사용한 크림법을 이해하는 게 학생 목표입니다. 진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과 제빵도 한번 경험해보고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체험하고 앞으로 진로를 정하는데 고민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실습을 한 후에 실제로 그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다른 지원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꿈꿈학교는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됐는데요. 전문 직업인을 수업의 강사로 초빙해서 전문적인 직업 교육을 받도록 하고요. 이렇게 기초훈련 과정이 끝나면 자격증 취득과 인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꿈꾸는 미래를 갖는데 필요한 경험을 다양하게 쌓을 수 있었는데요. 네. 대구 청소년 창의센터 이혜선 선생님에게 꿈꿈학교에 대한 소개를 들어봤습니다. 대구 내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직업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결정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이제 진로가 정확히 결정된 친구들에게는 기본 지식과 기술을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번 꿈꿈학교 기초훈련 과정에는 바리스타, 베이킹, 가죽공예, 반려견 훈련, 그리고 플라워, 네일아트로 진행됩니다. 모두 현장 전문가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해주고 계세요. 이제 앞서 말한 것처럼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청소년들에게는 직업에 대한 시야 확대를 해주고 이제 진로 결정을 했다면 기본이 되는 지식과 체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직업 체험 활동과 동시에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 간 작용으로 사회성을 길러주고자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꼭 배워가고 향상했으면 합니다.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여러 경험을 한 후에 또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적성도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어요. 참여하는 청소년들에게요. 네, 맞습니다. 학생들도 원하는 진로에 맞는 수업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또 다양한 경험도 쌓을 수 있으니까 수업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고요. 또 앞으로의 수업에 대한 기대를 품기도 했는데요. 수업이 워낙 다양하게 있다 보니 다양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여러 해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이번 꿈꿈학교에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도 함께 들어봤습니다. 처음에 인터넷으로 확인하고 신청을 해서 왔다가 정말 좋은 곳이기도 해서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어요. 저 요리나 베이킹 쪽에 관심이 많아서 자격증도 따고 그쪽으로 일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과자를 굽는다는 게 즐거울 것 같고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저희 hin나가 예전에 베이킹 했는데 되게 재밌다는 소리 들어가지고 그래서 왠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해봤어요. 되게 저 재밌는 것 같고 뭔가 계량을 아직 해보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계량할 때가 되면 그때는 좀 더 열심히 하고 좀 더 맛있게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저 오늘 가죽공예 들으러 왔고 그리고 필통 만들고 있어요. 가죽공예가 평소에 쉽게 배울 수 없는 거기도 해서 흥미가 생겨서 해봤어요. 아직 기초밖에 안 해보긴 했는데 그래도 좀 생각했던 것보다는 쉽게 해서 좋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싶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직업훈련 프로그램 꿈꿈학교. 그러면 관심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네, 온라인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신청 가능하고요. 예비학교를 거쳐서 다양한 과정의 수업이 진행됩니다. 네. 내년에도 진행되니까 관심 있는 학생들은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에게 맞는 직업을 잘 찾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세진 리포터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대구 경북 지역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비는 대부분 아침에 비가 조금씩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비는 아침에 그치겠고요. 경북 동해안은 오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11도에서 15도 분포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아서 쌀쌀하겠고요. 비가 내리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서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